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폐암학회가 잘 끝났죠. 세계 폐암학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기업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두 기업이 세계 폐암학회 이후 세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음에도 세론이 있었던 것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공부해두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폐암학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며칠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죠. 베스트 스페셜라이즈드 호스피털즈 2024.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전문 병원 2024년에 세계 최고 전문 병원은 어디인가요? 라고 뉴욕에서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 뉴스위크지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마케팅 업체 스태티스타랑 협력해서 전 세계 28개국 그리고 300개에서 35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게 미국의 유력지예요. 그리고 1933년에 타임의 외신부 편집장이었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토머스가 뉴스위크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잡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수가 정말 아무 데서나 한 등수가 아니라 유의미한 등수였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세계 최고 전문 병원 탑5, 이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 중 암 쪽에서 탑5의 위치에 지정이 된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아시아 1위를 했고요.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 아산병원이 6위,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9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암에 있어서, 온콜로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인지도가 있고 전문성이 확실하다라는 거, 글로벌 탑티어급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암 쪽에서 이제는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 여기서 스마트 병원이란 이제 인공지능인 AI, 전산 능력, 원격 의료, 의료 로봇과 같은 기술을 전부 다 평가해서 스마트 병원 중에 몇 등을 했느냐라고 지정을 하는 건데요. 삼성서울병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1등으로서 전 세계 25위를 달성했습니다. AI가 또 눈에 띄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는 혹은 암진단 시장 혹은 암 관련 데이터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 수준이니 우리가 신약을 만들거나 암 진단을 위한 준비 혹은 암 진료를 위한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yes라고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서울병원이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스핀오프가 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스핀오프한 기업이 하나 있죠. 지니너스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를 했고요. 국내 항암제 개발 기업들 중에서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임상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이제 보로노이도 있고,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님의 경우에도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까지 다 임상이 진행 중이었던 의약품들입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의약품들이 정말 0에서 시작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미 암 쪽에서는 입지가 있으니 신빙성이 있고 확실히 다른 분야보다는 글로벌 인식이 좋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뉴스위크가 선정한 병원들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전문 병원 2024 암 쪽이죠. 암 쪽에서는
병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전 세계 1등을 차지한 나라는 뭐 당연히 미국이고 MD 앤더슨이라는 텍사스에 위치한 암센터입니다. MD 앤더슨은 진짜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빅파마들도 여기서 임상을 많이 진행하고 MD 앤더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미네소타, 저의 추억의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가 마요 클리닉이 워낙 안쪽에 있어서 유명하다 보니까 3등을 했고요. 이제 5등과 6등 그리고 9등이 한국이네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렇게 있겠고요. 이제 아시아권으로는 일본이 그 다음입니다. 일본이 바이오 선진국이기는 하니까 일본이 15등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아랫단에 뭐 더 있겠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탑티어에 포함이 되는 병원들은 이 정도가 있고 한국과 일본이 암쪽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아시아권 병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암 관련돼서는 글로벌 탑티어인 거 이번에 알게 되셨을 텐데요. 세계 폐암학회가 9월 12일에 끝났습니다. 9월 12일에 끝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K세론이라고 하죠. 학회가 끝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는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 EGFR C797S 타겟에 VRN11 전임상 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포스터를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이 핵심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VRN11은 EGFR 변이 환자에게 투여를 하게 되고요. 오즈머티닙 레지스턴트 타그리소 내성 환자에게도 효과가 좋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들이 C797S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인데요. VRN11은 타그리소 내성 환자, 그리고 타그리소 변이 환자에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뇌전이가 많이 진행된 환자입니다. 뇌전이 환자,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반 이상은 뇌로 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뇌전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뇌투과율도 중요해지고 뇌암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만큼 뇌전이 환자들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시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 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희귀변이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왜냐? 타그리소든 다른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 내성과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이 중에서도 희귀 변이가 생각보다 시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귀 변이에는 조금 더 톡식한, 독성이 심한 표적 항암제를 많이 투여하게 되는데요.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에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변이가 가장 많은 C797S에 더불어서 모든 변이에게도 투여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1차 치료제 시장만큼 시장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터에서 가져온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뇌전이 데이터를 보기 쉬웠던 자료입니다. VRN11은 두 개의 뇌전이 모델에서 타그리소, 지금 비소세포 폐암 세계 1위
이자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타그리소 대비 반 이하의 용량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효능을 보였습니다. 타그리소가 다른 항암제보다 뇌 투과율이 높아서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타그리소보다 더 낮은 용량으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VRN11의 데이터는 정말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버티기 힘들다도 있습니다. 주위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항암제 투여 환자들에게 있어서 독성만큼 톡식한 게 바디웨이트가 주는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사람의 면역력도 저하되고 몸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타그리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바디웨이트의 감소율이 없다라는 것도 VRN11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VRN11이 타그리소보다도 거의 2배 정도의 용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몸무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VRN11이 타그리소보다 용량을 많이 늘렸을 때 효과가 거의 이게 한 칸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어서 10의 6승에서 10의 5승으로 줄어든 게 10배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10배의 효과라고 한다면 종양이 이만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는 타그리소는 이만큼, 타그리소는 이만큼, 그리고 이것보다 10배 더 작다라고 하면 이만한 거죠. 이만큼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능은 훨씬 더 좋았는데 몸무게 감소율도 다 없었으니 안정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번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데이터가 포스터에 많았는데요.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게 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보니까 종양 크기 변화율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 C797S 변이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데 VRN11 이게 다 VRN11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VRN11은 다 투여 이후에 여기 바닥에 붙습니다. 튜머 볼륨이 0이 돼요.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점은 완전 관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낮은 용량부터 높은 용량까지 모두 완전 관해를 보여주었고 이제 딜리션 19 C797S의 경우에는 조금 정말 낮은 용량에서는 덜 내려왔지만 살짝 높였을 때 바로 바닥으로 붙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로티닙을 50mpk 정말 높은 용량을 쳐야 되죠. 정말 높은 용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기는 합니다만 살짝 작아지다 말고요. 여기에서는 심지어 생각보다 많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타그리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그리소와 제피티님의 경우에도 기존 컨트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종양 감소율이 보이지 않았다. VRN11만이 완전 관해의 데이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뇌전이 종양 크기 변화율인데요.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뇌투과율, 뇌전이에서의 효능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반 이상이 뇌전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중요하고 타그리소가 1초 치료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뇌투과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데이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VRN11이 보시면 가장 좋은 효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탈 플럭스죠. 토탈 플럭스는 진짜 쉽게 얘기해서 뇌 내부의 토탈 플럭스가 높아지면 전이가 많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당연히 여기에서 좋겠고 VR은 11이 다른 약물 대비, 타그리소 대비, 제피티닙 대비, 엘로티닙 대비 훨씬 더 좋은 효능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전이에서 효과가 정말 잘 나왔고요. 타그리소가 듣지 않는 환자에서도 정말 좋은 효능, 타그리소 투여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이 C797S에서는 진짜 완전 간해가 많이 보여줬다는 거, 거기에 낮은 용량으로 엄청난 안전성을 봤다라는 점은 곧 임상에 진입하는 보르노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10월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파트너사인 오릭파마가 오릭 114 임상 1비상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 또한 더더욱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을 얘기할 때 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죠. 유한양행의 레이저틴이 그리고 글로벌 대장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금 빅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9월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타그리소의 플로라2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10월에는 J&J와 유한양행이 리브리반트와 레이서티닙의 병용 투여 1차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글로벌 1차 치료제 시장에서 타그리소보다 레이저티닙이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최소 13조 원이 예상이 되고 현재도 타그리소만으로도 7조 원의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정말 중요할 것이라는 거. 타그리소 단독요법 그리고 화학요법과의 병용 투여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타그리소 단독에서 16.7개월 그리고 화학요법과의 병용 투여에서 25.5개월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화학요법은 정말 톡식하고 환자의 생명을 진짜 갉아먹을 정도로 위험한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1차 치료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두 개월 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차 치료제로서의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거. 타그리소가 단독 투여했을 때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거 여전히 지속될 거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임상 데이터에서 치료를 중단한 병용 투여 환자 비율이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이고 부작용이 그레이드 3부터 진짜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병용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그렇게 높고 치료 중단을 한 것도 이렇게 높다면 굳이 1차부터 병용 투여를 해야 될까라고 여쭸을 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이 항암제에 있어서 승인을 할 때나 혹은 특정 지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전체 생존 기간의 데이터 성숙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직 전체 생존기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무진행 생존기간도 조금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10월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의 병용 투여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면 1차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확실해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항암제 개발 기업들, 그 중에서도 표정 항암제 개발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 최근 세론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항암제 기업, 신약 개발 기업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우리나라가 암에 있어서는 의료기관도 글로벌 탑티어라는 거 오늘 아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런 글로벌 탑티어 병원에서 진행되는 항암제 임상 혹은 암 데이터 그리고
파트너십은 정말 믿을만 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이라는 거 오늘 알고 가시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